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을 만나보시겠습니까? 10년간 시댁의 그림자처럼 살아온 며느리가 있습니다. 그녀는 아침마다 시어머니 취향에 맞춰 식사를 준비했고 3년간 중풍 걸린 시아버지를 밤낮 없이 간병했습니다. 하지만 그 긴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 폭우, 캐리어 하나, 이제 필요 없을 거야. 시어머니가 건넨 USB 하나, 그게 23억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10년 참은 며느리의 복수가 시작됩니다. 그날은 새벽부터 비가 쏟아졌습니다. 소나기라는 표현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장대처럼 떨어지는 폭우가 집 앞 도로를 순식간에 강처럼 만들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빗방울은 날카로운 소음을 내며 아스팔트에 부딪혔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캐리어 하나, 젖은 운동화, 우산도 없었습니다. 이명숙 씨, 그러니까 제 시어머니는 문을 끝까지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현관 조명만 켜둔 채 마치 안과 밖을 명확히 나누듯 문을 반쯤 닫아둔 상태였습니다. 그 선은 단순한 문턱이 아니라 제가 이 집에서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는 경계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은 씨, 이제 그만 가보세요. 성우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10년을 함께 살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단 1g의 미안함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남편 박성호는 제 뒤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안으로 들어가 있었고 거실 불빛 너머로 그의 실루엣이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모든 걸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제 손에 무언가를 밀어 넣었습니다. 비에 젖어 축축해진 병원 진료 기록 파일 하나와 작은 USB였습니다. 이제 필요 없을 거야. 성우한테도 필요 없고 이유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 말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파일과 USB를 가방에 넣고 폭우 속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그날 저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파일과 USB가 저를 버린 사람들 모두를 다시 제 앞에 무릎 꿇게 만들 거라는 사실을요. 제 이름은 김지은입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이름처럼 제 인생도 늘 조용했습니다. 28살에 박성우를 만났습니다. 대기업 과장이었던 그는 성실하고 안정적으로 보였습니다. 양가 부모님의 축복 속에 결혼했고 저는 그렇게 박씨 집안의 며느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결혼 반지를 낀 그날부터 제 삶은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은 전쟁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이명숙 씨는 매일 아침 7시에 식탁에 앉았습니다. 된장찌개는 멸치 육수여야 했고 김치는 하루 전날 꺼내둬야 적당한 온도였습니다. 계란말이는 반드시 3번 접어야 했고 밥은 찰기가 있되 질척이면 안 됐습니다. 지은 씨, 오늘 국이 좀 짜네요. 내일은 간 조절 좀 해주세요. 이 김치 어제 담근 거예요? 신맛이 좀 나는데. 고맙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지적만 있었습니다. 아이 이야기는 늘 빠지지 않았습니다. 결혼 1년 차부터 시작됐습니다. 아직 소식 없어? 병원은 다녀봤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늦게 나으려고만 하지. 나이 들면 더 힘들어. 성우가 외아들인 거 알지? 대를 이어야 하는데. 아직 소식이 없다는 말은 곧 제 책임이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병원에 다녔습니다. 검사도 받았고 결과도 정상이었습니다. 남편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설명은 변명으로 취급됐고 웃으며 넘기지 않으면 분위기를 망치는 며느리가 됐습니다.
명절이면 더 심했습니다. 친척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좀 여려서 그런지 아직 애를 못 가졌어요. 걱정이에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웃어야 했습니다. 죄송해요. 더 노력할게요. 그렇게 말하는 제 자신이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결정적인 변화는 시아버지가 쓰러진 날이었습니다. 결혼 7년 차 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시아버지 박정수 씨는 새벽에 화장실에 가다가 쓰러졌습니다. 중풍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뒤 집의 모든 시선은 저를 향했습니다. 지은 씨, 이제 어쩔 수 없이 내가 아버님을 돌봐야 할 것 같아. 시어머니의 말은 요청이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심장이 약하다며 자신은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병원, 재활, 간병,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제 몫이 됐습니다. 3년간의 간병은 지옥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시아버지의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아침 약을 챙기고 식사를 도왔습니다. 재활 운동을 함께 했고 물리치료 스케줄을 관리했습니다. 밤에는 이 시간마다 자세를 바꿔드렸습니다.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요. 숨소리가 달라지면 잠에서 벌떡 일어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제 삶은 없었습니다. 친구를 만나는 일도, 영화를 보는 일도, 책을 읽는 시간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누구도 제게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연하다는 듯, 제가 해야 할 일이라는 듯 여겼습니다. 며느리가 시부모 돌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신이 하는 게 맞지. 나는 회사 다녀야 하잖아. 저는 그 말들을 삼켰습니다. 분노도 억울함도 모두 속으로 삼켰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쌓아 올린 그 시간이 나중에 가장 확실한 무기가 될 줄은요. 남편의 외도는 드라마처럼 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잔인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변화들이었습니다. 회식이 잦아졌습니다. 주 2회에서 3회, 4회로 늘어났습니다.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자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출근 시간은 점점 앞당겨졌고 집에 돌아오는 시간은 점점 늦어졌습니다. 요즘 회사가 정신없어. 프로젝트가 겹쳐서. 설명은 늘 같았습니다. 저는 의심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니, 의심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시아버지 간병으로 하루하루가 빠듯했으니까요. 최수진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은 건 남편 회사 동료의 입에서였습니다. 회사 송년회에 참석했을 때였습니다. 간병으로 거의 외출하지 못했던 제가 오랜만에 나간 자리였습니다. 요즘 성우 과장님 팀에 들어온 최수진 대리, 정말 일 잘하던데요. 분위기도 좋고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동료들이 가볍게 던진 이름이었지만 이상하게 귀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의 카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남편은 샤워 중이었고 저는 무심코 화면을 봤습니다. 수진 오빠, 오늘 고마웠어요. 오빠, 하트. 그 두 가지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증거도 없었고 확신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조용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석 달 뒤에 왔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갔을 때였습니다. 복도에서 우연히 시어머니의 전화 통화를 엿듣게 됐습니다. 그래, 수진 씨가 임신했다며? 축하해. 성우도 이제 아빠가 되는구나.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시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시어머니가 돌아섰을 때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은 씨, 들었으면 알겠지. 이제 정리할 때가 됐어요. 그날 이후 시댁의 태도는 노골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제 말은 무시됐습니다. 시아버지 간병에 대한 지시만 내려왔습니다. 존재감은 투명해졌습니다. 이미 버려질 사람이라는 판단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집에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와도 제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말을 걸면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 폭우가 쏟아지는 새벽, 집에서 쫓겨난 저는 작은 원룸으로 향했습니다. 친구에게 급하게 빌린 월세 30만 원짜리 방이었습니다. 캐리어를 내려놓고 젖은 옷을 갈아입은 뒤 저는 그제야 시어머니가 건넨 파일과 USB를 꺼내봤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은 모두 시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치료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장기 입원 기간 명세, 보호자 서명 기록, 의료비 처리 내역, 재활 치료 계획서, 그리고 그 아래에 첨부된 서류들, 부동산 등기부등본 사본, 예금 계좌 내역서, 증여 관련 법률 자문 문서. 제 손이 떨렸습니다. USB를 컴퓨터에 꽂았을 때 진짜 충격이 시작됐습니다. 폴더는 3개였습니다. 폴더 1 녹취 파일, 총 27개의 음성 파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어머니, 지은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조용히 처리해야지. 소란 피우면 안 돼. 재산 문제도 있고.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이가 임신한 건 이제 숨길 수가 없어요. 곧 티가 날 거고. 그럼 정리를 빨리 해야지. 지은이한테는 최소한만 주고. 제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계속 들어야 했습니다. 아버지 간병 기록은 다 지은이 이름으로 돼 있어요. 이게 문제가 될 수도. 괜찮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 중요한 건 빨리 끝내는 거야. 이들은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미래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폴더의 계좌 내역. 시아버지 명의의 계좌 내역이 상세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정기예금 3억 2천만 원, 주식계좌 1억 8천만 원, 부동산 임대 수익월 400만 원, 그리고 최근 6개월간의 이체 내역. 박성우 앞으로 5천만 원 이체, 이명숙 앞으로 3천만 원 이체, 최수진 앞으로 2천만 원 이체. 최수진, 상간녀에게까지 돈이 간 겁니다. 시아버지 몰래, 아니 어쩌면 시아버지를 이용해서. 폴더 3 법률 문서. 가장 중요한 폴더였습니다. 증여 계획서, 유언장 초안, 그리고 제 서명이 들어간 보호자 동의서, 원본 스캔 파일들. 모든 의료 결정에 제 서명이 있었습니다. 장기 입원 동의서, 재활 치료 계획서, 고비용 시술 동의서. 그 의미를 깨닫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저는 시아버지의 주 보호자였습니다. 3년간 제가 서명한 모든 문서가 그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재산 정리 과정에서 제 동의나 확인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법적 하자였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이 자료들을 제게 건넸는지. 이제 필요 없을 거야. 그 말의 의미는 단순했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모를 거야. 이 서류들의 의미도 모를 거야. 그냥 가져가. 저를 무시한 겁니다. 법도 모르는 바보 며느리라고 생각한 겁니다. 저는 새벽 내내 모든 파일을 정리했습니다. 날짜별로, 사건별로, 금액별로.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우석 변호사 사무실 맞으시죠? 상담 예약하고 싶습니다. 정우석 변호사는 40대 후반의 냉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혼, 상속, 재산 분쟁 전문. 승소율 89%. 저는 USB와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10년 결혼 생활, 3년 간병, 남편 외도, 상간녀 임신, 시댁의 재산 은닉. 설명은 30분 걸렸습니다. 변호사는 자료를 하나하나 확인하더니 처음으로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김지은 씨, 이거 대박 케이스입니다. 그의 설명은 명확했습니다. 첫째, 당신은 법적주 보호자입니다. 3년간의 간병 기록이 이를 증명합니다. 둘째, 재산 이동에 대한 당신의 동의가 없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위법입니다. 셋째, 녹취 파일이 있습니다. 재산 은닉 시도의 증거입니다. 넷째, 외도와 상간녀 임신, 혼인 파탄의 책임이 명확합니다. 이 정도면 승소는 물론이고 상대방이 감당 못할 수준의 배상과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보수적으로 잡아도 15억. 공격적으로 가면 25억도 가능합니다. 15억. 10년간 참았던 시간의 값이 숫자로 환산됐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돈이 아닙니다. 변호사님. 저는 변호사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무너지는 걸 보고 싶습니다. 완전히. 변호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제대로 해드리죠. 우리는 3개월간 움직였습니다. 먼저 남편 박성호의 회사 내부를 조사했습니다. 최수진과의 관계가 공개되면 회사에서 어떤 조치가 내려질지 파악했습니다. 대기업은 사내 연애를 금지하지 않지만 직급을 이용한 부적절한 관계는 징계 대상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기혼자와 미혼 여직원의 관계라면 더욱 민감했습니다. 둘째, 시아버지의 재산 이동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계좌 내역, 부동산 거래, 증여세 신고 내역까지 모두 확보했습니다. 셋째, 최수진의 신상을 파악했습니다. 그녀는 29살, 입사 3년차, 남편과 같은 팀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SNS는 비공개였지만 지인을 통해 그녀의 임신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넷째, 시어머니의 약점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지역사회에서 명문가 며느리로 통했습니다. 교회 장로 부인이었고 부녀의 임원이었습니다.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변호사의 조언은 명확했습니다. 한 번에 터뜨려야 합니다. 그들이 대응할 시간을 주지 마세요. 이혼 소송, 재산 분쟁, 회사 고발 모두 동시에 진행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D-Day를 정했습니다. 최수진의 출산 예정일 2주 전, 그들이 가장 들뜬 순간을 노렸습니다. 월요일 아침 9시, 남편 박성호의 회사 인사팀에 내용 증명이 도착했습니다. 직급을 이용한 부적절한 사내 관계 및 혼인 파탄 관련 손해배상 청구의 건. 같은 시각 최수진에게도 내용 증명이 발송됐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 5억 원. 30분 뒤 시어머니 이명숙 앞으로 등기우편이 도착했습니다. 재산 은닉 및 보호자 권리 침해 관련 민형사상 법적 조치 예고. 그리고 오후 2시 법원에 이혼 소송이 접수됐습니다. 제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한 건 오후 3시였습니다. 먼저 남편이었습니다. 20통의 부재중 전화, 문자 메시지. 지은아, 대체 무슨 짓이야? 당장 전화해. 이거 취소 안 하면 너도 끝이야. 미쳤어? 회사에 이게 뭐야? 받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시어머니. 김지은, 당장 전화 받아.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감히.
내가 감히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그들은 제가 사는 원룸 앞에 나타났습니다. 남편, 시어머니, 그리고 놀랍게도 최수진까지.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인터폰 너머로 말했습니다. 할 말 있으면 법정에서 하세요. 지은아, 제발 문 좀 열어봐. 우리 얘기 좀 하자. 남편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얘기는 이미 끝났어요. 10년 동안 충분히 들었으니까. 이 미친.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회사에서 난리 났어. 내가 잘릴 수도 있다고. 그게 제 문제인가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지은 씨, 진정하고 문 열어요. 우리 조용히 해결합시다. 조용히 해결하시려면 제 요구사항을 들어주세요. 변호사 통해서 보내드렸을 텐데요. 그게 말이 돼요? 15억이? 미쳤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법정에서 판사님께 말씀하세요. 그때 최수진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성우 오빠가 이혼할 거라고 해서.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몰랐다고요? 기혼자인 줄 몰랐다고요? 아니면 제가 3년간 시아버지 간병하는 동안 당신이 제 남편과 데이트하는 게 괜찮다고 생각했나요? 저는 변호사 통해서 5억 청구했습니다. 분할 납부 안 됩니다. 아이 낳고 키우려면 돈 많이 필요하잖아요. 열심히 준비하세요. 최수진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떤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3일 뒤 남편의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성우 과장 및 최수진 대리 사내 윤리 위반으로 징계위원회 회부. 결과는 2주 뒤 나왔습니다. 박성우 정직 6개월, 인사상 불이익 승진 누락, 최수진 권고사직. 남편은 결국 승진해서 누락됐고 연봉은 동결됐습니다. 최수진은 회사를 그만뒀고 임신 상태로 취업시장에 나가야 했습니다. 법원은 제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시아버지 명의의 모든 재산이 동결됐습니다. 정기예금, 주식, 부동산 임대료까지. 그리고 최근 6개월간 이체된 금액에 대한 환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법원 앞에서 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지은 씨, 제발 이러지 마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처음으로 잘못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안 하신 말씀을 이제 하시네요. 정말 몰랐어요. 성우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거짓말하지 마세요. 녹취 파일 다 있습니다. 어머님 목소리로 조용히 처리하자고 하신 거 제가 다 들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법원 조정실. 남편 박성우는 여유 없는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째려봤지만 예전의 기세는 없었습니다. 최수진은 배가 불러온 상태로 초췌한 얼굴로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정위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양측 주장을 검토한 결과 혼인 파탄의 책임은 피청구인 박성호에게 있다고 판단됩니다. 남편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청구 금액이 과도합니다. 15억은. 제 변호사 정우석이 자료를 꺼냈습니다. 10년 혼인 기간, 3년 간병 노동의 시장가치 환산액, 정신적 피해, 재산 형성 기여도, 그리고 상관관계로 인한 추가 손해배상. 계산하면 15억은 오히려 보수적입니다. 25억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조정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이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10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사과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해결되면
법이 필요 없겠죠. 결국 그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최종 합의 내용 위자료 및 재산 분할 18억 원, 시아버지 간병 비용 보상 2억 원, 상간녀 최수진 손해배상 3억 원 분할 납부 10년, 혼인 파탄 책임 명시 및 공식 사과. 총 23억. 남편과 시댁은 부동산을 팔아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랑하던 강남 아파트가 매물로 나왔습니다. 남편의 적금과 주식은 모두 해지됐습니다. 최수진은 10년간 매달 250만 원씩 갚아야 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요. 하지만 진짜 복수는 따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니던 교회에서 소문이 퍼졌습니다. 며느리를 학대하고 재산을 빼돌리려 했던 장로댁 이야기. 그녀는 부녀의 임원직을 사퇴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그 사람이 됐습니다. 동료들의 수군거림, 후배들의 경멸 어린 시선. 최수진은 미혼모가 됐습니다. 남편이 결국 책임을 회피했으니까요. 그들은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제가 손쓸 필요도 없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난 건 1년 뒤였습니다. 통장에 18억이 입금됐을 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날도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년 전의 폭우와는 달랐습니다. 이번엔 제가 따뜻한 집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간병 가족 지원 재단. 저처럼 가족을 간병하느라 자신의 삶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돕는 단체였습니다. 간병비 지원, 법률 상담, 심리 치료, 일자리 연결. 첫 수혜자는 50대 여성이었습니다. 15년간 치매 시어머니를 돌보다가 이혼당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에게 법률 지원을 해드렸고 지금은 소송에서 이기셨습니다. 두 번째 수혜자는 30대 남성이었습니다. 부모님 두 분을 동시에 간병하다가 직장을 잃으신 분이었습니다. 재단에서 생활비를 지원하고 재취업을 도왔습니다. 제 이야기는 언론에도 알려졌습니다. 10년 참았던 며느리의 완벽한 복수, 간병 며느리에서 재단 이사장까지. 침묵이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지만 대부분 거절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참는 게 미덕이 아닙니다. 기록하는 게 미덕입니다. 1년 뒤 저는 우연히 최수진을 마주쳤습니다. 마트에서였습니다. 그녀는 유모차를 끌고 있었고 아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복수는 이미 끝났으니까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어떻게 됐을까요? 남편 박성우는 결국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재취업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력에 정직 6개월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 이명숙은 작은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강남 아파트를 팔아서 제게 준 돈이었으니까요. 시아버지는 요양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더 이상 집에서 돌볼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요, 35평 아파트에서 혼자 삽니다. 베란다에서 키우는 식물들이 제 친구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제가 정합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가끔 재단 사무실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참지 않을게요. 저도 기록할게요. 저도 제 인생을 되찾을게요. 그 말들이 제게 가장 큰 보상입니다. 비 오는 날이면 생각합니다. 1년 전 그 폭우의 밤, 캐리어 하나 들고 쫓겨났던 그날. 그날 제가 울지 않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미 계획이 있었으니까요. USB를 받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게 제 무기가 될 거라는 걸. 복수는 뜨겁게 하는 게 아니라 차갑게 하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따지고 울고 소리 지르는 건 소용없습니다. 그들은 더 강하니까요.
더 많으니까요. 하지만 증거를 모으고 법을 공부하고 전문가를 만나면 혼자였던 제가 가장 강한 사람이 됩니다. 제가 10년 동안 참았던 이유는 약해서가 아닙니다. 타이밍을 기다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이 왔을 때 저는 한 번에 끝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누군가도 참고 있을지 모릅니다. 시댁의 구박, 남편의 무시, 자신의 희생. 그렇다면 제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참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기록하세요. 증거를 모으세요. 전문가를 만나세요. 그리고 타이밍이 왔을 때 한 번에 끝내세요. 2년 후, 재단은 지금 전국 5개 지부로 확장됐습니다. 수혜자는 500명이 넘습니다. 그중 80%가 여성입니다. 간병 며느리, 간병 딸, 간병 아내. 그들은 모두 제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냈어요. 저도 이겼어요. 이제는 제 삶을 살아요. 그게 제가 원했던 복수의 진짜 의미입니다. 단순히 제 억울함을 푸는 게 아니라 같은 상황에 있는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것. 저는 더 이상 과거를 떠올리지 않습니다. 남편도 시댁도 상간녀도 그들은 이미 제 인생에서 지워졌습니다. 대신 저는 앞을 봅니다. 오늘도 재단 사무실에서는 상담 전화가 울리고 새로운 누군가가 용기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시간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당신의 인생을 되찾으세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김지은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폭우 속에서 쫓겨난 며느리가 어떻게 23억의 위자료를 받고 자신을 버린 모든 사람들을 무릎 꿇게 만들었는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도 참고 또 참으며 살아가시는 분이 계신가요? 저는 김지은 씨의 이야기를 통해 배웠습니다. 참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기록하고 준비하고 타이밍을 잡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여러분, 참지만 말고 기록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인생을 되찾으세요.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최고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